What's his name? Therese. 이 영화는 2015년 개봉한 캐롤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의 케이트 블란쳇과 순수한 아름다움의 루니 마라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뛰어난 연기, 세련된 연출로 촬영됐지만 우리에게 이 영화는 그냥 잘 만든 퀴어 영화나 레즈비언 혹은 페미니즘 영화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여성이 주인공이고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다면 이 영화는 반드시 여성 영화이기만 해야 하고 레즈비언 영화이기만 해야 할까요? 세상은 보이는 대로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화들에 한해서는 표면에 비춰진 모습을 급박하게 진실로 받아들이고는 판단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책장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라는 속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들 역시 존재합니다. 여성들이 출연하고 여성이 감독했지만 반드시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닌 인류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작품들 말이죠. 플로베르나 모파상의 소설을 영상으로 옮긴 듯한 느낌의 18세기 비젤 르브랑의 그림 같은 아름다우며 격동적인 영화, 고요하지만 강렬함이 들리는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입니다. Prenez le temps de me regarder. 때는 18세기 프랑스. 마리안느는 한 화실에서 학생들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 학생이 우연히 꺼내놓은 자신의 그림을 발견하는데 Je l'ai trouvé dans la remise. Il ne fallait pas? Non.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마리안느. Quel en est le titre? 그녀를 떨게 하는 그 그림의 제목은 바로 Portrait de la jeune fille en feu. 영화는 그 작품을 바라보던 마리안느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적한 저택으로 향하는 마리안느는 그 저택의 귀부인에게 의뢰를 받아 딸의 초상화를 그리러 왔습니다. 당시 귀족들의 전통에 따라 가문이 결혼하기로 결정한 남자 쪽 집안에 미리 딸의 초상화를 보내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특이한 부탁을 하는 귀부인. Parce qu'elle refuse ce mariage. Vous allez devoir la peindre sans qu'elle le sache. Elle pense que vous êtes une compagne de promenade pour quelques jours. 특별히 자신이 화가임을 알리지 말고 초상화를 그려달라 부탁합니다. 다음날 해안가로 산책을 나가기 전 하녀 소피에게 이야기를 하나 듣습니다. Dites-moi, que s'est-il passé pour votre maîtresse? Comment est-elle morte? Elle était derrière moi et elle a disparu. J'ai vu son corps fracassé en bas. Je crois qu'elle a sauté. Pourquoi le croyez-vous? Parce qu'elle n'a pas crié. 산책을 나가서 처음 만난 엘로이즈는 마리안느가 예측할 수 없는 자기만의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인 것 같습니다. Ça fait des années que je rêve de faire ça. Mourir? Courir. 이는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마리안느는 의뢰받은 대로 엘로이즈의 초상화를 그리지만 직접 보지 못하고 기억에 의존한 채 그림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엘로이즈에게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지 않았던 마리안느는 자신을 화가라고 밝히고 자신이 그린 엘로이즈의 그림을 보여주지만 C'est quelque chose que je peux comprendre. Mais que cela ne soit pas proche de vous. Voilà qui est triste. Je vais chercher ma mère. 귀부인은 노여운 마음에 마리안느에게 당장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Je vais poser pour elle. 돌연 엘로이즈가 초상화를 그리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고 마리안은 이제 엘로이즈를 직접 바라보며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 귀부인이 며칠 동안 저택을 비우면서 엘로이즈와 마리안느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녀 소피의 낙태를 위해 엘로이즈와 마리안느는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
이외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둘은 점차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게 됩니다.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던 두 사람. 그 눈빛에 빠져 치맛자락에 불이 붙은 채 걸어가는 엘로이즈. 이들은 이제 서로에 대한 감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때 이후로 둘은 자신들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영원히 잊지 않을 사랑의 기억을 만들어 가는데요. À vous. Quel choix? Il choisit le souvenir d'Eurydice. C'est pour ça qu'il se retourne. Il ne fait pas le choix de l'amoureux, il fait le choix du poète. Peut-être que c'est elle qui lui a dit. Retourne-toi. 그리고 마리안느와 엘로이즈는 함께 초성화를 그려내며 표면 아래 깊은 감정과 마주하는 시선을 그림으로 담아냅니다. 한 장, 또 한 장, 초상화가 그려질 때마다 초성화 속 엘로이즈의 표정은 온화한 미소를 품고 있는 표정으로 변해갑니다. 귀부인도 완성된 초성화에 만족하고 곧바로 그림을 밀라노로 보내면서 이제 마리안느와 엘로이즈의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격정적인 포옹으로 이별을 고하고 저택의 문을 빠져나가려는 마리안느의 뒤에서 Retourne-toi. 목소리와 함께 엘로이즈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신화 속 에우리디케처럼 말이죠. 그렇게 엘로이즈와 헤어진 후 마리안느는 그녀를 우연히 2번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초성화 속의 모습으로, 다른 한 번은 비발디의 사계가 연주되던 연주회장에서 감정의 격동 속에 결국 미소 짓는 그녀를 먼 발치에서 말이죠.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사랑하는 에우리디케의 죽음은 오르페우스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지하세계로 들어가고 그곳의 모든 이들과 왕마저 감동시켜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출구에 다다를 쯤 사랑하는 그녀를 너무나 보고 싶은 나머지 절대 뒤를 돌아봐선 안 된다는 약속을 잊고 에우리디케를 돌아보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에우리디케는 영영 지하세계로 떨어지고 말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르페우스 신화의 내용입니다. 영화의 큰 구도, 즉 반드시 헤어져야만 하는 두 연인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그리기 위해 감독은 오르페우스 신화를 모티브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영화에는 고전의 품위가 더해져 두 사람의 사랑이 한결 성스럽게 비춰지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독은 자신의 인문학적인 창의력을 폭발시킵니다. 이 안타까운 이별 장면을 기존의 오르페우스의 관점이 아니라 에우리디케의 관점으로 재조명한 것입니다. 즉 에우리디케의 운명은 오르페우스의 어리석음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 자신이 오르페우스에게 돌아보라고 말함으로써 이별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갸냘픈 여성으로서 이별을 당해야만 하는 객체적 입장이 아닌 이별의 주체로서의 에우리디케를 생각해냄으로써 감독은 관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난 강인한 여성상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감독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18세기 후반의 귀족의 관습대로 이미 결혼 상대가 정해져서 조만간 이탈리아로 떠나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하고, 다른 한 명은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이 선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엘로이즈는 에우리디케의 순수함을 지닌 캐릭터로 수도원에 살면서 자연과 음악, 책을 벗삼아 고요한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왔지만 언니의 죽음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세상에 끌려 나온 상태죠. 그런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아닌 가문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녀 앞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자신이 사라져버린 삶, 곧 죽음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반면 18세기의 여성 예술가들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 해도 남자들뿐인 세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도
화가를 업으로 삼아 귀족의 요청으로 추성화를 그리러 올 정도의 실력과 명성을 지닌 마리안느는 마치 음악으로 만인의 찬사를 받던 오르페우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험한 바다를 건너고 깊은 숲을 헤치며 엘로이즈의 저택으로 가는 모습 또한 에우리디케를 만나러 가는 여정을 연상케 합니다. 신화에서처럼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지지만 또한 운명적으로 이별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헤어져야만 하는 두 사람이었기에 두 사람이 보여주는 사랑의 모든 순간은 가장 진실에 다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가온 이별의 순간, 슬픔에 북받쳐 뛰쳐나가는 마리안네 뒤에서 침착하게 뒤를 돌아보라고 말한 사람은 엘로이즈였습니다. 마치 이별을 주도한 에우리디케가 오르페우스에게 처연하게 작별을 고하듯이 말이죠. 짧은 시선의 마주함을 끝으로 엘로이즈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영원한 이별을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결말, 그러나 이 결말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숨어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냄으로써 영화는 오랜 세월 신화의 무대 위에 함께 있었으나 조명받지 못했던 또 한 명의 사랑의 주역에게 온당히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린 태어나 죽을 때까지 자신의 생각과 시선 안에 갇혀 살게 됩니다. 자신의 시선 안에 담긴 세상을 세상의 전부라고 치부하기 시작하죠.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는 나가 아니라 너라는 당연한 사실을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잊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이런 자기중심적인 시선은 마리안느가 화가라는 사실에서 훌륭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라는 행위를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할 때 우린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만을 떠올리죠. 그려지고 있는 무엇 혹은 누군가가 당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하나의 사랑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자기중심성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랑의 행위 혹은 사랑이라는 상태는 상대가 있는 행위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나로서만 존재하는 우리는 사랑마저 자신의 관점에서만 판단해버립니다. 사랑으로 얻는 행복, 불행, 불안, 만족 등의 감정들 역시 자신을 기준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작 나의 상대방은?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수준의 감정에 도달해 있는 걸까? 이 질문을 잊은 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피상적 감정에 도취돼서 그 아래에 감춰진 깊은 감정들에 도달하지 못한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시선으로 엘로이즈를 바라보며 그린 마리안네 초상화가 온통 분노뿐인 엘로이즈였던 것처럼 말이죠. Si vous me regardez, qui je regarde moi? 내가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건 나 역시 그 사람이 바라보는 누군가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건 그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전제해야 하며 그 누군가 또한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결국 시선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깊이를 지니게 됩니다. 줄리안 반즈는 자신의 생명과 같았던 아내를 잃은 상실의 상태를 뛰어난 필력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관계의 깊이와 정의에 따라서 상실의 정의는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게 된 후 느끼는 공허함은 단순히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 공간을 비롯하여 함께 나눴던 모든 경험들 역시 나의 삶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 즉 총체적인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V.S. 나이폴의 말처럼 인간의 간사함이 결국
인간을 구원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삶의 아이러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총체적인 상실감에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간이지만 어느새 그 상실의 공허함을 상쇄할 만한 여지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다시 삶의 에너지를 얻어버립니다. 영원한 작별을 한 엘로이즈와 마리안느였지만 서로가 그려진 그림과 그림을 그리던 서로의 모습, 그리고 둘만의 추억을 채워준 음악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상실감을 상쇄시켰죠. 홀로함은 옆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고 그 없음의 지속은 우리를 상실로 이끕니다. 그러나 끝없는 상실감은 그에 못지않은 상쇄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